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4월 11일 토요일 글로벌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전 세계는 중동의 긴장 완화 조짐과 그에 따른 시장의 격한 반응,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미묘한 외교적 기류 변화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불확실성 속의 실리 찾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마주 앉기로 했고,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를 재정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반도체 업황 개선이라는 훈풍을 타고 경제 전망치가 상향됐죠. 마치 1970년대 대탕트 시대와 오일 쇼크 이후의 경제 재편기가 동시에 벌어지는 듯한 기분입니다. 복잡한 실타래를 오늘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한국 소식부터 깊이 있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를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특히 기간제법의 실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민주노총과의 간담회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현행 기간제법이 2년 이상 고용을 금지하는 법처럼 변질됐다는 건데요. 원래 이 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건데 실제 현장에서는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하거나 계약을 종료하는 식의 쪼개기 계약이 만연해 있다는 점을 꼬집은 겁니다. 19세기 산업혁명기 노동자들이 겪었던 불안정성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플랫폼 노동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통찰이죠. 정부의 이런 움직임 속에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 ADB가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죠. 네, 기존 1.7%에서 1.9%로 0.2%포인트 올렸습니다.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입니다. 수출이 살아나고 있고 정부의 전략 분야 지출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건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하며 시장의 안정을 꾀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재미있는 건 국회가 유가와 환율 상승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을 위해 4,165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는 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억강부약 기조가 예산 편성에도 투영된 셈인데 성장을 챙기면서도 하층부의 붕괴를 막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주한 일본 대사관 공사를 초치하는 등 엄중한 대응을 이어가고 있네요.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이지만 이번엔 결이 좀 다릅니다. 일본이 외교청서에서 우리를 중요한 이유들로 격하한 시점에 나온 도발이라 정부도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적으로는 코리아즈 채널에 피겨스타 차준환 선수를 내세워 공공외교를 강화하고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를 앞두고 홍보에 박차를 가하는 등 부드러운 힘, 즉 소프트 파워를 활용하는 전략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 중동 정책에 큰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파키스탄에서 평화회담을 열기로 했다고요? 네, 아주 파격적인 소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주간 휴전 합의 이후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격 축소를 이끌어내며 판을 깔았습니다. 1970년대 닉슨 대통령이 중국과 손을 잡았던 핑퐁 외교처럼 트럼프 역시 예측 불가능한 행보로 교착 상태를 깨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란 내 동결 자산 해제 문제라는 큰 산이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는 것만으로도 시장은 안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내부를 들여다보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여전히 거셉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크게 올랐네요. 전년 대비 3.3% 상승입니다. 원인은 명확합니다. 이란과의 분쟁으로 유가가 급등했기 때문이죠. 역사적으로 유가 상승은 항상 미국의 아킬레스건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팁 비과세라는 독특한 정책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70개 이상의 직업군에서 팁에 대해 세금을 떼지 않겠다는 건데 고물가에 시달리는 서비스업 종사자들의 표심을 공략하는 전형적인 트럼프식 포퓰리즘 경제학이라 볼 수 있습니다. 사회적인 이슈로는 뉴욕주가 조력 사망을 합법화했다는 소식이 눈에 띕니다. 미국 내 14번째 주가 됐습니다. 10년의 입법 노력 끝에 결실을 본 건데 이는 인간의 품이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를 국가가 어디까지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논쟁의 결과물입니다. 과거 근대 사법체계가 생명 보존에만 집중했다면 이제는 삶의 질과 선택권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시대 정신이 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진핑 총서기가 대만의 중국 국민당 방문단을 만났습니다. 10년 만에 공식 회동이라면서요? 네, 정념은 주석이 이끄는 방문단과의 만남은
단순한 정당 간 교류를 넘어섭니다. 시진핑 총서기는 양안 동포의 평화와 국공 양당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1945년 장제스와 마오쩌둥이 만났던 충칭 회담이나 2005년의 역사적 회동을 연상시킵니다. 현재 대만 해협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우리는 결국 하나라는 민족주의적 서사를 강화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외교적으로는 북한과 미얀마까지 챙기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왕이 부장이 평양의 중국인민지원군 열사릉원을 참배한 것은 북중 혈맹 관계를 재확인한 것이고 미얀마 대통령 취임식에 특사를 보낸 것은 1대1로의 핵심 거점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마치 과거 제국들이 변방의 조공국들을 관리하며 세력을 유지하던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미국이 중동에 발이 묶인 사이 중국은 아시아 전역에서 자신의 뒷마당을 탄탄히 다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경제정책에서도 자본시장의 법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한다고 발표했죠.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2026년 입법 계획을 보면 상장사의 재융자 심사를 최적화하고 사모펀드와 파생상품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이는 포용성과 정의로운 질서를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가 시장의 고삐를 더 꽉 쥐겠다는 뜻입니다. 자본주의의 도구를 빌려 쓰되 통제권은 공산당이 갖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강화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입니다. 니케이 지수가 엄청나게 폭등했네요. 어제 마감 수치가 56,924엔입니다. 전주 대비 무려 3,800엔이나 올랐습니다. 1980년대 버블 경제 시절의 영광을 완전히 재현한 듯한 모습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이 시장에 불을 붙였고 유니클로로 유명한 패스트리테일링의 실적 호조가 기름을 부었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긴 잃어버린 30년의 터널을 지나 체질 개선에 성공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외교적으로는 중국과의 관계를 격화하며 긴장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올해 외교청서에서 중국을 가장 중요한 양자관계에서 그냥 중요한 이웃으로 바꿨습니다. 지난해 다카이치 사나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 이후 악화된 관계가 고스란히 반영된 건데요. 대신 일본은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을 심의하며 정보력을 강화하고 헌법 구조의 자위대를 명시하려는 개헌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제적 풍요를 바탕으로 다시 강한 일본, 즉 군사적 보통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야심을 숨기지 않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소식이 있네요. 소프트뱅크가 위성통신 서비스를 발표했다고요? 소프트뱅크 스타링크 다이렉트입니다. 산간 오지나 바다 위에서도 스마트폰이 위성과 직접 연결되는 시대가 열린 겁니다. 이는 과거 손정혜 회장이 추구했던 정보혁명의 연장선입니다. 또한 스미토모 미쓰이 은행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제2본사를 세우기로 한 것도 흥미롭습니다. 일본 자본이 다시 미국 내륙 깊숙이 침투하며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재편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중동의 핵심 국가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과의 회담을 앞두고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이란의 입장은 단호합니다. 협상 전에 레바논 휴전과 동결 자산 해제가 먼저다라는 건데요. 이란 의회 의장인 갈리바프는 이를 존엄의 문제로 규정했습니다. 사실 이란은 오랜 제재 속에서도 철강과 석유화학 산업을 유지하며 장기전에 최적화된 경제 구조를 만들어왔습니다. 마치 로마의 봉쇄 속에서도 생존했던 고대 페르시아의 끈질긴 생명력을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쟁의 여파로 경제적 타격이 만만치 않은 상황 아닌가요?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량이 급감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큰 민폐를 끼치고 있지만 이란 내부적으로는 10만 채 이상의 건물이 파손되는 등 민간 피해가 심각합니다. 주목할 점은 이란의 사이버 공격 역량입니다. 최근 미국과 동맹국의 주요 기반 시설은 물론 아마존 웹 서비스의 데이터 센터까지 공격하며 무력 충돌을 넘어선 하이브리드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리적 힘은 부족할지 몰라도 기술적 비대칭 전력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타냐후 총리가 레바논과 직접 협상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이 통한 모양새입니다.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와 평화 관계 구축을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이는 1993년 오슬로 협정 이후 가장 획기적인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스페인 대표단을 추방하는 등 반이스라엘 성향을 보인 국가들과는 날을 세우며 강경한 태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평화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의 하이테크 산업은 건재하다는 소식이 놀랍습니다. 지난 3월 한 달간 9억 달러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특히 사이버 보안과 AI 분야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데 안보 위기가 오히려 기술적 진보를 자극하는 이스라엘 역설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텔아비브 증권거래소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도 이런 펀더멘털에 대한 신뢰 때문이죠. 전쟁터 옆에서 뮤지컬 하바드니킴의 초연이 열리는 풍경은 일상이 곧 투쟁인 이스라엘 사회의 독특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이제 몇 가지 단신들을 모아서 전해드립니다. 프랑스에서는 에너지 독립을 위해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네요. 네, 르코르니 총리가 2030년까지 매년 5조 유로, 즉 100억 유로를 투입해 전력화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바티칸에서 교황을 만나 중동 평화를 논의하며 외교적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습니다. 러시아 소식도 짧게 전해주시죠. 푸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여전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정 운영 지지도가 67.8%입니다. 푸틴은 핵방패가 주권의 보증이라며 강한 러시아를 강조하고 있죠. 비록 대외 무역액은 수출 감소로 인해 4% 정도 줄었지만 러시아 첨단 기술 주관을 열어 수입 대체와 기술 주권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서방의 제재 속에서 독자적인 경제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업계 소식인데 전 세계 PC 출하량이 늘었다고요? 네, 1분기 출하량이 4% 늘었는데 이게 좀 묘합니다. 수요가 늘어서라기보다 2분기에 가격이 오를 것을 대비해 업체들이 미리 재고를 확보하면서 나타난 착시 현상이라는 분석입니다. 시장의 심리가 얼마나 위축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여기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한 줄 평은 강대국의 악수는 전략이고 약소국의 악수는 생존이다로 하겠습니다. 격변하는 질서 속에서 우리도 철저히 실리를 챙기는 영리함이 필요한 때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세계 각국의 긴박한 소식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가 여러분에게 새로운 통찰과 기회를 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